자, 3장 갑니다. 3장. 3장 불멸의 코일. 앞서 살펴봤던 1장과 2장을 뒤로하고 3장부터 4장, 5장까지는 본격적으로 생존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킨스가 말하는 생존 기계란 인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모든 동식물,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를 포함하며 지구상 생존 기계 총수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종의 총수마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생존 기계는 그 종류에 따라, 즉 그 구분에 따라 외형이나 체내 기관이 매우 다양하다고 부연하며 본격적으로 3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생존 기계는 이슬 오빠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 또는 체내 기관이 매우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복제자, 즉 유전자는 박테리아에서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한 종류의 분자라고 해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복제자 DNA라고 불리는 분자인데요. 하지만 이 분자 DNA가 생존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그에 따라서 생존 기계 또한 다양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DNA는 현대 유전자가 원시 수프 속의 최초의 자기 복제자가 끊임없이 복제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라는 인상을 풍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것이 틀릴지도 모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최초 자기 복제자는 DNA와 연관된 분자였을 수는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이 됐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현재와 다른 것이라면 그들의 생존 기계를 나중에 DNA가 강탈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케언즈 스미스는 우리의 선조인 최초 자기 복제자가 유기분자가 아닌 금속이나 또는 점토의 작은 조각 같은 무기 결정체였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생존 기계를 이루고 있는 DNA에 대한 구성, 그리고 DNA가 일하는 방식, 그리고 DNA의 원류와 기원을 따라가 보는 흥미로운 추측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DNA 분자는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작은 단위 분자로 구성된 긴 사슬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DNA 분자는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 확인은 할 수 없으나 그 정확한 형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파악은 할 수 있다고 해요. 리처드 도킨스가 설명하길 우아하게 맞물린 한 쌍의 뉴클레오티드의 나선형 사슬, 즉 불멸의 코일인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 뉴클레오티드에 대한 설명을 보태면 이 뉴클레오티드를 구성하는 단위는 단지 4종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 4종류의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알파벳 A, T, C, G라고 한다고 해요. 이게 책에는 사실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A는 아데닌, 그리고 T는 우라실, C는 사이토신, 마지막 G는 구아닌이라는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4가지 알파벳을 보통 인간의 구성 요소의 알파벳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고요. 냠냠이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생물학과 관련된 책들에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DNA는 우리 몸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몸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각 세포에 분포되어 있다고 해요. 이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수는 평균 약 10의 15승계라고 하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 세포들 각각에는 그 신체에 대한 완전한 DNA 사본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냠냠이의 설명을 조금 더 간결하게 쉽게 이해해 본다면,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는 각 세포가 있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위, 그리고 그 세포는 각각의 DNA로 구성되어 있다. 즉 DNA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또 그러한 DNA는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더 작은 단위의 분자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네.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다 더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ATCG라는 이 알파벳을 이용해서 이것을 우리 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서 이해를 한다면, 마치 거대한 건물이 있는 건물 전체 설계도에 들어있는 책장을 우리가 핵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책장 안에는 이 인간의 설계도 46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 한 권 한 권을 염색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이라는 책장 안에 46권의 염색체라는 권의 책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는 유전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팽숙이가 말씀드린 책장, 그리고 책장에 꽂혀있는 각 권의 책, 그리고 책의 권을 이루는 각각의 페이지는 바로 도킨스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와 은유를 들어서 보다 손쉽게 설명한 대목입니다. 이 앞서 설명한 DNA 분자에 대해서 DNA 분자가 하는 중요한 일 2가지를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중 첫 번째가 복제인데요. DNA 분자는 스스로의 사본을 만든다고 해요. 이 과정은 생명 탄생 이래 쉬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고 하고, 성장한 인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0의 15승계의 세포로 되어 있지만 처음 수정되어 있을 때는 설계도에 원본 단 하나가 들어있는 한 개의 세포였거든요. 이 세포가
각기 다른 설계도 사본을 받은 2개의 세포로 분열되고 이 분열 과정이 4개, 8개, 16개, 32개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서 분열할 때마다 설계도 DNA가 착오 없이 계속해서 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세포의 분열을 복제라는 과학적인 단어와 개념으로 네.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DNA 분자가 하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DNA는 다른 종류의 분자, 즉 단백질의 제조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 단백질의 제조를 간접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즉 우리 몸을 만드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몸을 만드는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다고 하는데 사실 이 단백질을 만드는 게 몸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작은 첫걸음이라고 리처드 도킨스는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말씀드린 최초의 생명체가 무기질로서 혹은 그 이전 단계로서 생성되고 발현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라고 이야기했던 2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단백질이라는 것. 네. 생명을 이루는 2가지의 최소의 기본 요건 중 하나다라는 네.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물리적 재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포 내의 화학적 과정 전반을 섬세하게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몸을 만드는 이러한 과정을 간접적으로 DNA가 통제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유전자가 이 배 발생을 제어한다는 사실은 진화론적으로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자연 선택은 생존 기계를 잘 만드는 자기복제자, 즉 배 발생을 제어하는 기술이 뛰어난 유전자를 선호해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자기복제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의식적이거나 또는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수명, 다산성, 그리고 복제의 정확도에 근거해서 경쟁 분자 사이에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선택이라는 그 과정일 뿐이지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맹목적으로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반복되고 계속되는 그저 존재할 뿐인 유전자라는 거예요. 저희가 1장과 2장에서 살펴봤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도 책의 전반부에서 꾸준히 강조될 만한 포인트로 수명, 다산성, 복제 정확도에 대한 세포의 특징, 즉 자기복제자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말씀드렸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결국 도킨스가 강조하고 싶은 한마디 이러한 유전자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그 어떤 특수한 목적성이나 결과를 요하는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 그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존재 자체로서의 목적이 충분했을 뿐이다라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단정지어 혹은 한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관점을 꼭 관철하시기를 이해하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유전자의 상호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유전자 복합제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유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에 대해 리처드 도킨스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성이라는 현상 때문이라고 해요. 이 성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유성생식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유성생식은 유전자를 섞어서 개체를 증식하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즉, 이 유성생식을 함으로써 개체의 몸은 일시적인 유전자의 조합을 위한 임시 운반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개체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조합은 일시적이지만 유전자 자체는 잠재적으로 수명이 매우 길고 이 유전자의 길은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유전자는 수많은 개체의 몸을 연속적으로 거쳐서 생존하는 단위라고 생각해도 좋다라는 건데 이것이 바로 리처드 돈키스가 말하고자 하는 이 장의 중심 논제라고 해요. 그렇지. 여기까지만 보고 3장을 넘어가셔도 좋겠지만 저희는 뒤에 내용을 이어서 다룰 예정이고 네.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유성생식을 통한 유전자를 섞는 방식에 대한 이해라면 저희의 600만 년 전 혹은 그 이전의 인류로부터 내려온 지금 우리가 가진 유전자의 형태와 형질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런 설명은 이 책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설명할 우리 인류 즉 지금 현재의 포유류와 생명체는 생존 기계로서 그런 유전자를 운반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것이고 오늘날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과거에도 끊임없이 이러한 유전자들은 생존 기계를 바꿔가면서 유전자의 생식과 복제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유전자를 되물림하는 형식으로 발전시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앞서 얌얌이가 말씀드린 유전자 복합체라는 단어의 연장선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개체군의 유전자들을 일반적으로 유전자 풀로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유전자 풀이라는 단어는 유전학자가 사용하는 학술 용어인데요. 유성생식은 정해진 방법대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유전자가 서로 섞여서 붙여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풀이라는 말로 추상화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다는 거죠.
덧붙여서 세포 분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 개의 세포가 두 개로 갈라지는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서 그 각각의 세포는 46개의 모든 염색체 사본을 전부 받는다고 해요. 이처럼 46개 전부의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고요. 추가로 다른 형태의 세포 분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수 분열이에요. 이것은 생식세포, 즉 난자 또는 정자를 만들 때만 일어나는 세포 분열인데요. 난자와 정자는 염색체를 46개가 아닌 23개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이한 세포예요. 물론 이 수는 46개의 절반으로 그들이 수정되면 새로운 개체를 만들 때 딱 맞는 숫자가 되겠죠. 23개, 23개 더해서 46개가 되니까요. 감수 분열은 정소와 난소에만 일어나는 특수한 형태의 세포 분열이라고도 덧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팽숙이가 말씀드린 내용은 유전학자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학술 용어 중 하나로 통용될 수 있는 유전자 풀에 대한 개념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흔히 들어 익히 알고 있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감수 분열과 같은 혼합 메커니즘은 꽤 잘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면 정자 또는 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아버지 쪽의 염색체 조각들은 서로 떨어져서 어머니 쪽 염색체에 해당 조각과 바뀌게 돼요. 이때 이 염색체의 조각들이 서로 교환되는 과정을 생물학적 용어로 교차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 교차 현상은 리처드 도킨스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이 책의 논의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이 한 개의 정자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어떤 것이든 교차를 통하게 되면 어머니 쪽 유전자와 아버지 쪽 유전자의 모자이크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교차 현상에 이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스트론이에요. 이 시스트론은 한 개의 단백질 사슬을 지정하는 뉴클레오티드 문자의 서열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고 리처드 도킨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트론을 어떤 정의된 단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유전자와 시스트론을 아예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냠냠이가 말씀드린 교차와 시스트론의 두 가지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차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알고 계신 사전적 정의와 국어적인 표현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고, 시스트론은 도킨스가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역시 과학자 혹은 과학적인 베이스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도 유전자와 시스트론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책에서, 즉 이기적 유전자에서 말하는 혹은 도킨스가 정의하는 시스트론은 유전자와 시스트론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저희가 시스트론이라고 명칭할 것이라는 것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덧붙이면 도킨스가 말하길 이 책의 제목으로 쓰인 유전자라는 말은 하나의 시스트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미묘한 무엇인가를 가리킨다고 정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유전자와 시스트론을 크게는 하나의 같은 범주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보다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 다시 도킨스의 말로 돌아오면 물론 본인의 정의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유전자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정의는 없다면서, 그리고 그것이 설령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정의에 대한 무언가 신성한 것은 없기 때문에 각자가 나름의 정의하는 정의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거나 신빙성을 가져도 좋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본인은 좀 더 미묘한 무엇인가를 가리킨다고, 그러한 내용은 책의 뒤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도킨스가 내리는 시스트론에 대한 정의는, 즉 유전자에 대한 정의는 윌리엄스의 정의를 차용하는데, 유전자는 자연 선택의 단위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긴 세대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 염색체 물질의 일부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어떻게 정의하더라도 어쨌든 유전자가 염색체의 일부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서열, 유전자의 서열 또는 시스트론을 유전 단위라고 부르기로 한다면 그것은 한 시스트론 내에서 10개 문자의 서열일 수도 있고 8개 문자의 서열일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논란이 있을 예정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의 유전자, 즉 유전 단위가 어떤 단위로 끊겨지느냐, 이것의 수명이 얼만큼 길고 유지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유전 단위는 짧으면 짧을수록 더 오래 살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쪼개질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 짧은 형태로 오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앞서 설명드렸던 교차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나의 유전자가 내 몸속에서 유지가 되다가 다시 정자와 난자로 새로운 생식세포 감수 분열을 이루게 됐을 때 반으로 쪼개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내 유전 단위가 계속 지속되지 않고 쪼개진다는 거죠. 불가피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네. 그러면 그때 바로 내 유전 단위의 수명이 다하게 되기 때문에 내 염색체의 수명은 단 한 세대일 수밖에 없다고 해요. 더욱더 작은 유전 단위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유전 단위는 내 아버지 또 아버지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언젠가는 그 유전 단위를 처음 만든 최초의 창조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여기서 창조라는 말을 쓰는 것은 다소 특수한 의미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전 단위를 구성하는 더 작은 소 단위는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유전 단위가 어느 시점엔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소 단위의 특정한 배열이 그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펭수기가 말씀을 전해드린 내용에서 강력하게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 중 한 명인 도킨스, 그리고 반창조론자라고 볼 수 있는 도킨스가 사용하는 이 창조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본다면 본인이 사용하는 창조라는 말은 굉장히 제한적인 단위에서 혹은 과학적인 영역에서 본인이 재해석해냈다라고 전제한다. 지금 그러한 부분을 펭수기가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유전 단위, 즉 앞에서 말씀드린 유전자 또는 시스트론 또는 그보다 더 작은 소 단위가 이미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봐야 한다는 전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 단위가 어느 시점엔가는 창조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거지. 왜? 그럼에도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어떠한 신이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단계에서 누군가 만들어줬다라는 개념이 아닌 굉장히 작은 단위에서, 즉 분자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의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정한 교차나 배열 등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혹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이전의 단계라는 것. 그래서 비유하자면 굉장히 순수한 형태의 분자, 그리고 교차, 배열, 복제와 같은 진화적인 관점에서 특정 형식이나 단계를 거치지 않은 형태에서의 소단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과학적인 의미에서 창조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창조라고 불러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도킨스가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유전 단위는 유전 단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다른 개체도 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즉 사분 형태로 이 세상에 여러 번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최초의 무기질이나 유기질 혹은 단세포 생물일 때와 그리고 현재 우리 인류에게까지 건너온 사본 형태로서의 유전자들은 중복될 수 있고 중첩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 작은 개체일 때 유전 단위가 더 작을수록 우리 인류가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한 구성을 가진 유전 단위의 사본의 형태로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지. 그렇죠. 새 유전 단위가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방법은 앞서 계속 설명한 전부터 존재하던 소 단위가 교차를 통해서 모이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 외적인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해 주는데요. 하나는 바로 점 돌연변이라는 것인데 이 점 돌연변이는 마치 책에 오자가 하나 있는 것과 같은 오류라고 하거든요. 오탈자로 표현된 이 점 돌연변이는 드문 일이긴 하지만 유전 단위가 길면 길수록 그중 어느 곳엔가 나타나는 돌연변이로 그 유전자 단위가 변할 가능성이 큰 것을 뜻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3장의 시작부터 유전자와 DNA 그리고 시스트론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유전 단위가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한 진화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앞에서 펭수기가 말씀드렸던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또 그와 함께 일어나는 교차, 즉 배열의 개념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린 즉 유성생식을 통한 유전 단위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아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것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냠냠이가 말씀드린 점 돌연변이의 방식 그리고 새롭게 전해드릴 역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 네, 이 역이는 또 다른 종류의 유전 단위가 만들어지는 오류적인 방법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그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거꾸로 된 방향으로 다시 붙는 현상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뭐 이 염색체 일부가 단순히 거꾸로 돼서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부분에 붙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아주 다른 염색체에 붙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오류들이 해롭기는 하지만 또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리처드 돈킨스는 강조를 해주는데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 돌연변이 혹은 역이와 같은 현상이 이 유전물질 조각들이 가까이 연관되어 함께 일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양쪽이 모두 존재할 때만 이로운 효과를 내는 상호 보완적이거나 서로 작용을 증강시키는 두 개의 시스트론이 아마 여기에 의해 서로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연 선택을 설명하자면 자연 선택이 바로 이 여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새로운 유전 단위를 선호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이 유전 단위는 미래 개체군 내에 퍼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설명을 기반으로 추측을 하면 유전자 복합체가 여러 해에 걸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폭 재조립되고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진화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관점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그렇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점돌연변이와 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유전 단위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나름 이해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장 중에 하나인 이 3장 불멸의 코일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그래도 중간 정리해본다면 생존 기계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러한 생존 기계를 이용해 본인들의 유전자를 생식하고 번식시키는 역할에서의 새로운 유전 단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한 방식으로 일반론적으로는 유성생식, 그리고 지금 얌얌이가 부연한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라고 도킨스가 정의한 점돌연변이와 역이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유전자 복합체가 여러 해에 걸쳐서, 즉 수년, 수억 년에 걸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전자를 재편하거나 재조립해왔다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도킨스가 말하길 30주년 기념판의 85페이지, 엄밀히 말해서 이 책의 제목은 이기적 시스트론도 이기적 염색체도 아닌 약간 이기적인 염색체의 큰 토막과 더 이기적인 염색체의 작은 토막이라고 붙여야 마땅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매력적인 제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도킨스는 유전자를 여러 세대에 걸쳐 존속할 가능성이 있는 염색체의 작은 토막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책의 제목을 이기적 유전자라고 한 것이라고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연 선택에 있어서 어떤 단위로 우리가 자연 선택이 이루어져 왔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연 선택의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각 실체가 수많은 사본의 형태가 존재해야 하고, 적어도는 그 실체의 일부는 진화의 시간 중 상당 기간 동안 사본의 형태로 생존할 수 있어야 이 자연 선택의 단위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살아남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겠지. 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말해왔던 작은 유전 단위는 이 조건은 충족하지만 개체 또는 집단 그리고 종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유전 단위가 실제로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독립적인 입자로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 바로 그레고르 멘델인데요. 오늘날에 이것은 약간은 다소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라는 견해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시스트론도 때로는 쪼개지기도 하고 동일 염색체상에 위치한 두 개의 유전자는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리처드 도킨스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 이상적인 속성에 근접한 단위로서 유전자를 정의했고, 이 유전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존재는 아니지만 좀처럼 쪼개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전 단위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팽수기가 말씀드린 멘델을 통해 도킨스가 본인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방식이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도킨스가 과학적인 의미에서 창조를 사용한 것, 창조라는 단어를 인용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유전자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라는, 즉 이상적인 속성을 가진 의미로서 정의할 수 있다는 것,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는 바로 불멸의 존재다. 아니, 불멸의 존재라는 말이 어울리는 유전 단위로 정의한다라고 강조하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개개의 생존 기계인 우리는 수십 년을 살 수는 있죠.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기대 수명은 10년 단위가 아니라 100만 년 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야만 생존 기계가 아닌 유전자 혹은 유전 단위로서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유전자의 불멸에 대해서 리처드 도킨스는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비유해서 말하자면 유전자들은 자기 복제자이고 우리 인간은 그들의 생존 기계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무를 다하면 폐기되지만 유전자는 지질학적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영원하다는 거죠. 여기서 다이아몬드랑 유전자를 비교를 해주는데, 유전자는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하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다이아몬드랑은 다른 면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이아몬드의 결정은 원자들의 일정한 배열 패턴으로 그 존재가 지속되는 건데요. DNA 분자는 그 다이아몬드의 결정과 같은 영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DNA 분자는 그 사본 형태로는 1억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원시스프 속의 고대 자기복제자와 똑같이 특정 유전자의 사본이 온 세상에 퍼질 수도 있다는 건데, 단지 지금 오늘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날의 복제자들은 모두 생존기계인 사람 몸속에 온전히 들어앉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예전에는 즉 고대 그리고 고대 이전의 DNA 분자는 오늘날처럼 생존기계인 우리의 몸속 또는 포유류의 몸속 또는 네. 식물의 몸속이 아닌 공기 중, 수중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곳에 존재했을 수 있다고 네. 설명할 수 있다는 것. 네, 여기서 리처드 도키스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유전자를 정의하는 속성은 유전자가 사본 형태로 거의 불멸이라는 거예요. 도킨스는 여기서 흥미로운 제안을 또 한 가지 하는데요. 바로 좋은 유전자와 나쁜 유전자의 개념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어갑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좋은 유전자와 나쁜 유전자라고 구분해낸다면 또한 그렇게 분리우는 몇 가지 유전자들은 몇 가지의 보편적인 특징을 각각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내용과 즉 이기적 유전자가 다루고자 하는 특성은 바로 유전자 수준에서 이타주의는 나쁘고 이기주의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특성과 개념은 인간인 우리의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필연적으로 얻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유전자는 생존을 놓고 그 대립 유전자와 직접 경쟁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앞서 팽수기가 말씀드린 유전자 풀 내의 대립 유전자들은 다음 세대의 염색체상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하는 경쟁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유전자 풀 속에서 대립하는 유전자들 대신 자기의 생존 확률을 증가시키는 유전자는 어느 것이든 간에 그 정의상 오래 살아남을 것이고 유전자는 이기주의의 기본 단위로 봐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타주의보다는 이기주의적인 속성이 강하지 않느냐라고 그리고 이러한 관점과 해석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내린 정의라고 볼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이러한 정리를 도킨스가 내리면서 내용을 이어갑니다. 이슬 오빠가 말씀드린 유전자는 이기주의의 기본 단위이다라는 것은 이 장의 주요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와 대립되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어요. 유전자가 세대를 통해 여행을 할 때 아무리 독립적으로 자유로울지라도 그것이 배발생 과정에서 제어하는 데는 전혀 자유롭지도 그리고 독립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유전자는 매우 복잡한 방법으로 서로 간에 그리고 외부 환경과 협력하고 상호작용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유전자 갓난아이의 다리 길이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대립 유전자가 영향을 미칠 때보다 그 다리를 더 길게 만드는 하나의 유전자가 존재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유전자이든 또는 환경인자이든 갓난아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일한 원인으로서 생각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갓난아이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거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한 아이가 또 다른 아이 사이에 있는 차이, 다리 길이의 차이의 원인을 추적해보면 그것이 환경이든 또는 유전자이든 하나 내지는 두세 개의 단순한 차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차이이고 진화에서 중요한 것은 유전자에 의해 제어되는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이슬 오빠가 말씀드린 유전자는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과 모순되게 유전자는 협력을 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데요. 아이를 만드는 것이 이 정도로 복잡한 협력 사업이라면 그리고 모든 유전자가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해 수천 개의 동료 유전자를 필요로 한다면 개별 유전자는 불가분의 존재라는 리처드 도킨스의 정의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지 하나의 유전자의 입장에서 그것의 대립 유전자는 치명적인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유전자들은 온도나 먹이, 포식자와 또는 동료와 같은 환경의 일부일 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유전자의 작용은 어떤 환경에 의해 좌우되고 그 환경에는 다른 유전자도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속의 유전자 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유전자 세트의 전부는 일종의 유전적 풍토와 배경을 형성하고 또 개개의 유전자의 작용을 바꾸거나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내용은 각각의 유전자가 가진 개별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여기서 리처드 도키스는 뭔가 모순된 것이 있는 듯하다고 질문을 하는데요. 그렇지. 독자들이 이쯤까지 같이 본인과 함께 책을 읽어왔다면 여기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라고 네. 질문하지 않겠어라고 본인 스스로 예.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부분. 네. 왜냐하면 이렇게 아기를 만드는 것이 이 정도로 복잡한 협력 사업이라면 이 모든 유전자가 그 아기를 만드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천 개의 동료 유전자를 또 필요로 한다면 앞서 계속 설명한 개별 유전자는 불가분의 존재라는 리처드 도킨스가 내린 정의와 이 사실들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개념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유전자의 환경이 대부분은 다른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환경을 구성하는 유전자들 각각은 또 다른 유전자들로 구성된 환경과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에 따라 선택되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미묘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유는 바로 5장에서 소개될 인간에 대한 게임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3장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생존 기계로부터 출발한 이야기, 그리고 유성생식과 유성생식에서도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한 경우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들에 따라서 저희가 개념적인 부분들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리고 그러한 유성생식의 결정체로서 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유전자의 역할과 개별적인 특성, 유전자들이 가진 협력의 특징까지 정리를 드렸는데요. 자, 도킨스가 2장의 중심 개요라고 정리하면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강조하고 싶었던 것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자연 선택의 기본 단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종도, 개체군도, 개체도 아니라 바로 유전 물질의 작은 단위라는 것이고, 이러한 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유전자가 불멸인데 비해서 몸 이상의 큰 단위는 일시적이라는 가정이었다는 거지. 즉, 유전자는 불멸이라고 저희가 앞에서 냠냠이와 팽수기가 말씀드린 최소 100만 년 단위 또는 1억 년 단위로 이어지는 DNA의 사본 형태 또는 DNA 그 자체 유전자의 모습이었다면, 그런 유전자를 운반하는 형태인, 즉 생존 기계로서의 몸 이상의 큰 단위인 우리 인간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생존 기계는 앞에서 도킨스가 표현한 것과 같이 수십 년 정도를 운반하는 역할로서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한 가정은 두 가지의 사실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 유성생식과 교차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둘째, 개체는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이러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왜 사실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고, 왜 우리와 대부분의 다른 생존 기계는 유성생식을 하는 것인지, 우리의 염색체는 왜 교차하는 것인지, 그리고 생존 기계 중 하나인 우리 인류는 왜 영원히 살지 못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이 책의 중반 후반부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과 대답들을 이어갑니다. 네, 방금 이슬 오빠가 전한 리처드 도킨스의 유전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진화를 지나치게 유전자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대를 한다고 해요. 그들 말에 따르면 실제로 살거나 죽거나 하는 것은 결국 유전자 전부를 지닌 개체이니까 너무 유전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방금 얘기한 점에 있어서는 리처드 도킨스도 이견이 없다곤 하지만, 그러나 이 선택적인 개체의 죽음과 번식으로 인한 장기적인 결과는 유전자 풀 내에서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유전자 풀은 원시스프가 최초의 자기 복제자에게 했던 역할을 현대의 자기 복제자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해요. 즉, 유전자 풀은 유전자가 살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스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과 다른 점이라면 오늘날의 유전자는 언젠가는 죽을 생존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 풀 내에 동료 유전자들 집단과 협력하며 살아간다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냠냠이의 설명을 끝으로 3장 불멸의 코일은 유전자와 DNA, 그리고 시스트론과 유성생식, 마지막으로 유전자의 이기성과 이타성까지 살펴보면서 보다 본격적인 생존기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3장을 뒤로하고 4장으로 갑니다.